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불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뿐하게 일어나던 몸이 마치 젖은 솜처럼 축 처지는 느낌 말입니다. 물병 뚜껑을 돌리는데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계단을 2칸씩 오르던 다리가 이제는 한 칸 한 칸 난간을 붙잡아야 할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아, 정말 기력이 쇠했구나.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TV 광고에서 본 혹은 자녀들이 사다 준 하얀 가루, 바로 단백질 보충제일 것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니 부족한 근육을 채우려면 단백질을 더 넣어야 한다는 논리, 참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간편함 속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필터를 망가뜨리는 치명적 실수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근육을 얻으려다 건강 전체를 잃게 되는 그 흔한 실수에 대해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60세를 넘기면서 우리 몸은 근감소증, 사크로페니아이라는 자연스러운 그러나 때로는 가파른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노화의 과정입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복부는 나오며 전체적인 힘이 떨어집니다. 위약계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낙상 위험을 높이고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사수하라는 말이 건강구호처럼 번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족하다는 공포감이 과잉을 부릅니다. 얼마 전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헬스클럽에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운동하며 건강을 자부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며 찾아오셨죠. 그분은 기력이 달려 그런가 보다 하며 기존에 드시던 단백질 보충제 양을 2배로 늘리셨다고 합니다. 의사 양반, 근육이 빠지면 단백질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니오? 그의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커다란 단백질 보충제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액 검사 결과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그의 신장 이조용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원료, 단백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제품, 근육이 생생하게 만들어지는 공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우리의 몸은 그 원료를 처리하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정화조 기능, 즉 신장 기능이 20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육이라는 건물에만 신경 쓰느라 그 건물의 하수 처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도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감소를 막으려면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1.2배 더 먹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과도한 단백질은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내린 임상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백질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과 형태입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정제하고 농축시킨 보충제 형태의 단백질은 이미 노화로 지쳐있는 우리 콩팥, 신장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 과도한 노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우리에게 약일까요? 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이 역설, 패러독스를 이해하는 것이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먼저 단백질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약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항체,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를 배달하는 헤모글로빈,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모든 과정에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기에 한 번 걸리면 유난히 오래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우리는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활용하여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효율, 즉 단백질 합성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스펀지가 오래되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노년층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체중 1kg 당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 약이 되는 지점입니다. 적절한 양의 좋은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면역력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이 독으로 변하는 순간이 너무나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태이고, 둘째는 속도이며, 셋째는 과잉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콩자반 한 접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을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몸은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을 분비하고 장에서 천천히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을 사용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각종 미네랄도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 특히 간과 신장은 이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보충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소화 과정이 생략된 고도로 정제된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타서 한순간에 들이켭니다. 이것은 마치 가랑비가 천천히 땅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이걸 다 어떡하지? 이 단백질을 처리, 대사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라는 유독성 찌꺼기가 다량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찌꺼기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임무를 맡은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20대, 30대의 건강한 신장이라면 이 정도의 폭우는 몇 번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년 이상 사용하며 이미 기능이 30에서 40% 저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신장에게는 매일 이런 고농축 단백질 폭탄을 안기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 독이 되는 과정입니다. 의학계 내에서도 이견은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에게는 보충제가 단기적으로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기적이라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두 달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건강하게 두 발로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상 현장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부족을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단백질 과잉으로 몸을 혹사하고 계십니다. 근육을 조금 얻으려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신장 기능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편리한 단백질 보충제를 식사 대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아침에 입맛이 없어 식사 챙기기가 번거로운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밥 차려 먹기 귀찮은데 이거 한 잔이면 근육도 챙기고 배도 부르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끼니를 챙기는 것만큼 귀찮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간편함이 우리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 특히 60세가 넘은 몸은 균형을 먹고 삽니다. 한 끼에 제대로 된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밥,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나물 반찬, 식이섬유와 비타민은 장을 청소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이나 계란찜,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함께 들어올 때 우리 몸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내는 동안 단백질은 여유롭게 근육을 만들고 몸을 보수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신 단백질 보충제 한 잔을 들이켜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으로 고농축 단백질만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장 몸을 움직일 에너지, 탄수화물은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영리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이 비싼 단백질을 쪼개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급 비단으로 불쏘시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태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질소 노폐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육을 만들려고 마신 단백질이 근육으로는 거의 가지 못하고 신장에게 엄청난 양의 독성 쓰레기만 떠넘기는 셈이 됩니다. 몇 달 전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 기력이 없고 자꾸 몸이 붓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신 지 몇 년 되셨는데
요리할 의욕이 나지 않아 아침과 점심을 단백질 쉐이크로 해결한 지 반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근육에 좋다니까 챙겨 먹었는데 왜 더 힘이 없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신장 기능 수치, 크레아티닌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보충제에 의존한 그 간편한 선택이 그녀의 신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식사를 못할 바에는 보충제라도 먹는 것이 낫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운동 직후에는 흡수가 빠른 보충제가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식이나 보충이 개념일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치명적 실수는 이것을 식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충제일 뿐입니다. 음식에는 수천 가지의 미세 영양소와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지만 보충제통에는 오직 정제된 단백질만 들어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신장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의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이 지친 일꾼에게 깨끗한 물과 균형 잡힌 식사를 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같이 고농축 화학 폐기물, 질소 노폐물을 쏟아붓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장은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간은 70%가 망가져도 소리가 없다는 말은 익히 들어 잘 압니다만 사실 간보다 더 조용한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 우리 몸의 조용한 필터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는 것은 느끼고 위가 쓰린 것도 알지만 두 개의 신장이 등 뒤에서 24시간 내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삽니다. 이 신장이 하는 일은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라는 도시의 최첨단 정수 처리장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사용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요소, 유리아라는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것은 독성이 있어서 혈액 속에 쌓이면 우리 몸 전체가 중독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핵심 임무는 바로 이 독성 폐기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정수 처리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 몸의 전체 피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빨아들여 깨끗하게 청소한 뒤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과 여분의 물을 모아 약 1.5리터의 소변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위대한 필터의 핵심 부품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사구체는 촘촘한 거름망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름망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일반적인 단백질 찌꺼기, 즉 콩이나 두부, 생선에서 나오는 예상 가능한 양의 노폐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도로 농축된 단백질 보충제 가루를 물에 타서 한꺼번에 들이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앞서 말했듯 가랑비가 아니라 진흙탕 물 한 바가지를 이 미세한 거름망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양의 질소 노폐물이 신장으로 몰려듭니다. 신장은 이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과여과 하이퍼필트레이션라고 부릅니다. 당장은 이 과여과 간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얇은 커피 필터에 뜨거운 물을 너무 세게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늘어나고 찢어지고 결국에는 커피 찌꺼기까지 새어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사구체도 똑같습니다. 과도한 압력을 견디다 못한 거름망, 사구체는 결국 손상되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원래는 절대 빠져나가서는 안 될 우리 몸의 귀중한 자산인 단백질, 알부민, 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조금 보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 증상 없는데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그 조금 새는 단백질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장이 주인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보내는 첫 번째이자 거의 유일한 구조 신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신장에 무리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신장의 맷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더 튼튼한 필터를 가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경미한 고혈압이나 당뇨 기운이 있어 필터가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조리된 음식이 아닌 인공적으로 정제된 보충제 형태의 단백질은 우리 신장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쓰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쓰나미가 조용한 필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금 4장에서 말씀드린 그 미세한 거름망, 사구체, 이 찢어지고 망가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에는 통증 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장이 붓거나 감염되어 주변 조직을 누를 때, 혹은 신장의 돌, 결석이 생겨 요로를 긁으며 내려갈 때를 제외하고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는 만성 신부전 과정에서는 그 어떤 아픔도 없습니다. 신장은 왜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신장이 엄청난 예비 능력, 리저브 캐퍼시티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신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한쪽 신장을 완전히 떼어내도 남은 한쪽이 2배로 열심히 일해서 과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무서운 저주입니다. 신장 기능이 100%에서 80%로 70%로 떨어져도 남아있는 70%의 사구체들이 주인이 모르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자 라며 과부하를 견뎌냅니다.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 크레아티닌조차도 신장 기능이 절반, 50% 가까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장기의 함정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 단백뇨 증상을 몇 년간 무시하셨습니다. 피곤하면 다 거품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분은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겠다며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제를 한 사발씩 드셨습니다. 그분이 병원을 찾았을 때는 발목이 퉁퉁 붓고 부종,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야간뇨 증상이 심해진 후였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이미 30% 미만으로 떨어져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아니, 의사 양반, 나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라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미묘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비누를 푼 것처럼 많고 그 거품이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백뇨, 자다가 꼭 한두 번씩 일어나 소변을 봐야 한다. 야간뇨,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붓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부종,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나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의학계에서도 무증상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마다 신장의 예비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증상이 없다는 것이 신장이 건강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이미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신장 기능은 이미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농축 단백질 보충제는 이미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은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는 그 순간에도 신장은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말씀은 잘 알겠는데 TV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들도 심지어 내가 다니는 병원 의사도 근육 빠지면 단백질 보충제 먹으라고 추천하던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야말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저 역시 의사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에게 어르신,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합니다. 라고 매일같이 말씀드립니다. 특히 큰 수술을 막 끝내신 분, 욕창이 생겨서 3살이 빨리 돋아야 하는 분, 혹은 항암 치료로 인해 식사를 거의 못 하셔서 근육이 심각하게 빠지는 악액질 분들에게는 때때로 의학적인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나 환자용 영양식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치아가 너무 약해 고기를 씹지 못하시거나 삼킴 장애가 와서 일반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분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의 추천이 가진 본래의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인 식사로 도저히 단백질 섭취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권고가 어떻게 와전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의사가 어르신,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맹물 대신 달콤한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만 매일 5병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수분을 권했지만 환자는 설탕물을 선택한 것이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양질의 단백질을 권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편한 단백질 가루로 받아들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TV 광고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와서 단백질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100%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여러분의 신장 기능 수치와 상관없이 매일 식사 대신 이 보충제 가루를 타서 드십시오. 라고 말하던가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권위에 약합니다. 의사가 추천했다, 박사가 개발했다 하면 왠지 내 몸에 꼭 맞을 것 같은 신뢰가 생깁니다. 여기서 의학계의 작은 비밀 혹은 견해 차이를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대학에서 영양학이나 식품공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니 보충하세요 라는 일반적인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 단백질이 어떤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보충제인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동네 의원에서 단백질 좀 드셔야겠네요 라는 말을 듣고 곧장 마트에 가서 가장 광고를 많이 하는 단백질 보충제를 사오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저녁에 두부라도 한 무 더 드시라는 의미로 하셨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가루를 선택했고 몇 달 뒤 신장 수치가 나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의사의 추천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환자가 게을러서일까요?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는 좋은 단백질이라는 의학적 권고가 간편한 보충제라는 상업적 메시지로 변질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의사의 추천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권하는 것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 의사들도 단백질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추천이 어떻게 함정이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달콤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 어딘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내 두 발로 걷다가 편안히 가야 하는데, 바로 그 절실하고 선량한 마음을 수많은 광고가 파고듭니다. TV를 켜면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저는 이걸로 활력을 되찾았어요 라고 외칩니다. 신문에는 100세 시대, 근육테크 필수 라며 그럴듯한 그래프가 실립니다. 마치 지금 당장 이 하얀 가루를 먹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근육이 다 녹아내려 주저앉을 것 같은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시고 정년퇴임하신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생처럼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시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만보를 걷고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식사하시며 건강 노트를 꼼꼼히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근감소증에 대한 방송을 보신 겁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나셨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더 완벽한 건강관리를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왕이면 가장 좋은 것을 먹어야겠다 싶어 가격이 비싼 산양류 초유 단백질이라는 제품을 고르셨답니다. 초유라니 왠지 더 귀하고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건강노트에 매일 단백질 섭취량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는 그대로 하시면서 식간에 보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2번씩 꼬박꼬박 그 비싼 보충제를 타서 드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음식, 푸드, 이지약, 메디신, 이 아니니까 괜찮지요? 라고 제게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 가진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약이라면 우리가 혹시 부작용은 없나? 조심하고 경계하지만 식품이라고 하니 아무런 경계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까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윤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신장 기능 수치가 마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듯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중에 새로 추가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그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요. 라며 그 비싼 단백질통을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선량한 열심이 오히려 당신의 조용한 필터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돈을 내고 정성을 쏟아 당신의 신장을 혹사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좋은 것 아니냐, 고 반문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도는 느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신장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과부하는 기분 탓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달콤한 광고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보충제가 당신의 신장 기능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당신이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기운이 있다면 얼마나 더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식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약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식품의 달콤한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친 신장을 쉬게 하면서 우리 몸의 근육은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진짜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제 환자분들이 저에게 의사 양반, 그래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요? 라고 물으실 때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가루가 아니라 음식을 드십시오. 우리의 신장을 살리는 진짜 단백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광고통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고 지금도 우리 식탁 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음식들입니다. 첫째는 밭에서 나는 쇠고기, 바로 콩과 두부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 가루를 물에 타 마실 때 그것은 신장에 로켓 연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타오르지만 엔진,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부 한 모, 청국장 한 뚝배기, 콩자반 한 접시를 먹을 때 그것은 은은한 장작불과 같습니다. 콩과 두부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4장에서 말했던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열과 하이퍼필트레이션, 위압력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노폐물 위양 자체가 적습니다. 신장이 청소해야 할 쓰레기가 훨씬 덜 나오는 착한 연료인 셈입니다. 둘째는 바다의 선물, 바로 등 푸른 생선과 흰살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신장병은 결국 신장에 미세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생선 속의 좋은 기름은 이 혈관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면서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신장에게는 일석이조의 선물입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은 무조건 나쁜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학계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냐 식물성 단백질이냐는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류입니다. 과도한 붉은 고기, 육류,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선 단백질은 다릅니다. 특히 조기나 갈치, 대구 같은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의 단백질 보충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셋째는 완전 식품, 계란입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가장 완벽한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한때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기피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으실 때 그 비싼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타서 억지로 넘기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하게 찐 계란찜이나 간단한 계란 후라이 하나가 어떨까요? 그것이 훨씬 더 생명력 넘치는 진짜 단백질입니다.
7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싼 선양류 단백질을 드시던 모범생 환자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단백질 보충제를 당장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계란찜을, 점심에는 두부조림을, 저녁에는 생선구이를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훨씬 더 생기 있는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신장 수치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가루를 안 먹으니 불안했는데 이상하게 힘은 더 나는 것 같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단백질은 비싼 단백질이 아닙니다. 빠른 단백질도 아닙니다. 천천히 흡수되고 쓰레기를 덜 만들며 다른 좋은 영양소들과 균형을 이룬 진짜 음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짜 단백질, 보충제, 과신장을 살리는 진짜 단백질, 음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양반, 두부, 생선, 계란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넘칠까봐 무섭고 부족할까봐 불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8장에서 말씀드린 진짜 단백질이라도 이것이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단백질 부족이라는 공포 마케팅에 너무 오래 노출된 나머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의학 교과서적으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본인 체중 1kg 당 1.0g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두부 한 모에 단백질이 몇 g이지? 고등어 한 토막은 몇 g? 내가 오늘 60g을 채웠나? 매 끼니마다 저울을 들고 g, 수를 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식사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40년간 사용해온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손바닥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 손가락 제외와 두께만큼이 여러분의 한 끼에 필요한 적절한 단백질 음식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식사로는 계란 1에서 2개를 드십시오. 이것이 대략 손바닥 하나의 양과 비슷합니다. 점심 식사로는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 모를 드십시오. 이것 역시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를 넘지 않을 겁니다. 저녁 식사로는 기름기 적은 살코기, 닭가슴살, 돼지 안심 등 오징어, 낙지 등을 다시 손바닥만큼만 드십시오. 즉,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 반찬 하나를 꼭 챙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루 60에서 70g의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오직 고기, 생선, 계란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콩, 버섯, 심지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 법칙으로 3끼를 챙겨 먹으면 나머지 부족한 단백질은 밥과 다른 반찬들에서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드셔야 단백질이 한꺼번에 몸에 몰려와 신장을 공격하는 단백질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약계에서는 이견도 있습니다. 하루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3끼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아침과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에 한꺼번에 고기를 몰아 먹는 방식은 근육 합성 효율도 떨어뜨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끼니 손바닥만큼이라는 원칙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보디빌더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청년처럼 근육을 키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목표는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덜 잃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입니다. 딱 이만큼, 여러분의 손바닥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을 아는 것이 근육과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지키면서
우리 몸이 좋아하는 진짜 단백질을 손바닥만큼 섭취하는 지혜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먹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계획에도 빠진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빠진다면 우리가 애써 챙겨 먹은 그 귀한 두부와 생선, 계란조차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상당 부분 그저 비싼 신장 노폐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이것 없이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움직임, 즉 운동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근육의 재료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재료, 벽돌, 다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집이 지어집니다까? 아닙니다. 반드시 일꾼, 인부, 이와서 여기에 집을 지어야 한다. 는 명령을 내리고 그 벽돌을 날라야만 집이 완성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 명령을 내리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두부 한 모를 드셨습니다. 소화된 단백질, 아미노산, 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 단백질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가 지금 수리가 필요하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가볍게 스쿼트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팔 근육, 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이것은 나쁜 손상이 아니라 자극입니다. 근육이 아이고 힘들어. 주인이 나를 썼네. 다음에도 이 힘을 견디려면 내가 더 튼튼해져야겠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이 비명 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몸은 혈액 속을 떠돌던 단백질들을 재빨리 그 근육세포로 보냅니다. 여기가 급하다. 빨리 가서 보수 공사해라. 더 튼튼하게 지어라.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운동이라는 신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좋은 단백질을 손바닥만큼 잘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봅니다. 혈액 속을 떠돌던 단백질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아무도 우릴 부르지 않네. 일감이 없네. 결국 이 남는 단백질들은 7장에서 말했던 그 모범생 환자분처럼 신장으로 가서 걸러져야 할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치명적 실수입니다. 그들은 가루만 먹으면 근육이 생길 거라 믿지만 운동이라는 명령이 없으니 그 비싼 가루는 100% 신장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위약계에서도 이견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운동이 노년층의 근육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가? 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가 활발합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이 최고다. 아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종류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쇠질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반찬으로 드신 그 생선 한 토막이 헛되지 않도록 식사 후에 아파트 복도라도 10분쯤 걸어주십시오. TV를 보시면서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은 주인이 나를 쓰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재료이고 운동은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만 우리는 신장을 지키면서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장에 걸쳐 진짜 단백질을 적당량 먹고 운동이라는 명령을 내려야 근육이 생긴다는 어찌 보면 참 간단한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너무 오랫동안 실수를 반복해왔다면 어떨까요? 만약 5장에서 말했던 그 조용한 필터, 나의 신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 어떨까요? 신장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되면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 나이 탓으로 돌리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신장이 제발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붓기, 부종입니다. 의사 양반, 나이가 드니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이 안 맞아,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반지가 안 빠져. 이것을 그저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혹은 오래 서 있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부종은 다릅니다. 4장에서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고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필터, 사구체가 망가져서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버려지지 못한 물과 소금기가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분의 물이 중력에 따라 가장 낮은 곳, 즉 발목과 다리로 몰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배출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저수지에 숨은 신장이 고장나서 물이 넘치기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거품료입니다. 5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변을 볼 때 맥주를 따르듯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뇨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신장의 거름망이 찢어져서 우리 몸의 귀중한 자산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귀중한 단백질을 잃어버리고 그 새어나온 단백질은 신장의 세뇨관을 더욱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경고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예전 같지 않게 기력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 이것 역시 나이 탓으로 돌리기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피로와 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요독증, 유레미아 증상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든 음식이든 단백질을 섭취하면 질소 노폐물, 요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것을 깨끗하게 걸러내 버립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독소가 다시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합니다. 마치 깨끗해야 할 강물에 독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소가 우리의 뇌를 공격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근육에 쌓이면 무기력해지며 입에서는 소변 냄새 비슷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물론 위약계에서도 이 요독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은 사람마다 왜 다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신장 기능이 40%만 남아도 극심한 피로를 느끼지만 어떤 분은 20%가 될 때까지도 그냥 좀 피곤하네 라며 버티시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 독소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버티는 순간에도 독소는 조용히 몸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종, 거품료, 그리고 독성 피로. 이 세 가지 경고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당장 나이 탓을 멈추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신장기능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간절한 부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어 자칫 우리의 조용한 필터인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 실수에 대해 참으로 길고 때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가 그동안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며 혹은 스스로의 기력을 되찾고자 열심히 단백질 가루를 물에 타서 드셨던 분들께는 큰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는 자책감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는 공포나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열쇠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오늘 당장 그 거칠고 농축된 가루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음식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말씀드린 무서운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낼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은 지금껏 해오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일상적인 바꿈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손이 가던 그 단백질 보충제 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어 계란 두 알을 꺼내는 그 작은 선택. 점심에 간편하게 마시던 쉐이크 대신 조금 번거롭더라도 두부 반 모를 따뜻하게 데워 먹는 그 정성. 그리고 저녁에 그 손바닥만 한 생선 한 토막을 드신 후에
그 단백질이 헛되지 않도록 소파에 바로 눕지 않고 현관을 나서서 밤 공기를 마시며 아파트 정원이라도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그 작은 움직임.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어제까지 흙탕물처럼 과부하가 걸리던 우리 몸의 강물, 혈액을 다시 맑고 잔잔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근육 관리이며 우리의 생명 필터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노후 관리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